오디오북 꿀비 소리 책방 오영희 단편소설 독일산 삼중바닥 프라이팬. 네, 안녕하세요. 꿀비 소리 책방의 꿀비 소리입니다. 네, 오늘은 소설가 오영희 작가님의 두 번째 소설집 독일산 삼중바닥 프라이팬을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네, 제목이 특이하죠. 우리 오영희 작가님은요, 부경대학교 대학원 석박사 과정 국어국문학과를 마치고 현재는 동서대학교와 경성대학교에 출강 중이신데요. 문예운동 소설 신인상과 한국소설 신인상, 그리고 독립모걸 신인상을 수상했습니다. 소설집으로는 별들은 이제 섬으로 간다, 독일산 삼중바닥 프라이팬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중에서 단편 소설집 독일산 삼중바닥 프라이팬을 낭독해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 책은 3개의 단편, 1개의 중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목차를 보면요, 독일산 삼중바닥 프라이팬, 황혼의 엘레지, 마왕, 핑크로드, 이렇게 총 4편입니다. 그중 독일산 삼중바닥 프라이팬은요, 화려한 도시의 불빛 속 현실의 그늘과 그 속에 삶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작가님은 현 사회의 어두운 이야기들을 특유의 감각적인 문장들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독일에서 만들어져 한국으로 오게 된 고급 프라이팬의 시각으로 그것을 구입한 주인 또는 그것을 주운 사람들의 기구한 사연을 프라이팬의 눈으로 그 상황을 목격하며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우리 사회에 고3 아들을 둔 대한민국의 엄마. 의대생이 되어 그녀의 든든한 벽이 되어주길, 자신의 모든 희망을 아들에게 걸고 사는 엄마. 두 번째 이야기, 군에 간 뒤 고무신을 거꾸로 신은 여자친구를 향한 한 청년의 잘못된 선택. 세 번째 이야기는 한평생 폐지를 주우며 이불같이 누워만 있는 병든 남편을 돌보는 고단한 노부부의 슬픈 이야기. 네, 이 소설집은 오영희 작가님만의 독특한 관찰력이 돋보인다고 해요. 우리 사회의 음지를 바라보는 따뜻한 관찰력과 이를 풀어내는 재기발랄한 문체는 다소 무거운 주제들도 쉽게 읽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작품을 다 읽었을 때 처음 입으로 나온 말이 있었어요. 와, 너무 재밌다. 근데 왜 슬프지? 슬프고 무거운 이야기인데 재밌어 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 소설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거예요. 저는 사실 이 소설집에 실린 마왕과 독일산 삼중바닥 프라이팬 중 어떤 걸 녹음하면 좋을지 엄청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둘 다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한참을 고민한 끝에 이 작품을 최종 선택했는데요. 여러분도 꼭 한번 한국 단편 소설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오영희 작가님의 이 4개의 작품을 모두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책 정보도 영상 상세 설명에 달아놓을게요.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작가님들, 오디오북 낭독 원하시는 분들, 저에게 메일 주세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리고 요즘 영상을 올릴 때마다 좋아요와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서 엄청 힘나고 있습니다. 진짜 말로만 힘나는 게 아니라 진짜 저를 응원해주시는 선한 댓글을 보면 힘이 팍팍 나요. 더 많이 칭찬받고 싶어서 또 기대에 부응하고 싶어서 다음 영상도 빨리 올리고 싶어지더라고요. 이게 다 응원의 댓글 덕분입니다. 네, 오늘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드디어 오늘의 책 오영희 작가님의 독일산 삼중바닥 프라이팬 함께 감상하시죠. 오영희 단편소설 독일산 삼중바닥 프라이팬. 나는 지금 공터에 버려져 있다. 손잡이는 휘어져 있고 주철로 처리된 바닥 가운데는 한쪽이 솟아올라 있다. 삼중의 주철 위에 벌집 무늬를 넣고 그 위에 다시 다이아몬드 코팅을 한 몸체가 계속해서 욱신거린다. 불에 직접 닿는 뒷면에 덧댄 알루미늄 마감재는 천박하게 스크래치까지 나버렸다. 다이아몬드 코팅 위에 불소 수지를 한 번 더 입힌 몸체가 이 정도로 훼손되는 건 흔한 일이 아니다. 내 원산지 독일의 광산촌을 떠나 프라이팬으로 태어나기까지의 그 엄격한 공정을 생각한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를 되짚으며 공터에 누워있자니 끔찍한 장면이 자꾸만 떠올라 나는 괜히 몸이 떨린다. 그런데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난 걸까? 아니면 충격을 덜기 위해 이런저런 기억들을 조합한 내 착각일까? 나는 순간 움찔한다. 프라이팬에게 기억이라니. 하지만 나는 기억이 있다. 매 순간을 고스란히 다 떠올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분명 기억이 있고 내가 기억하는 사건들을 거쳐 여기까지 왔다. 내가 태어난 곳은 듀이스부르크, 라인강과 루르강이 만나는 지점이다. 한때 한국의 광부들이 몰려들어 밤낮으로 갱도를 파들어 가던 도시. 가족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이국의 땅으로 모여든 한국의 광부들이 부지런함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던 그곳에서 나는 태어났다. 그리고 듀이스부르크의 오래된 광산에서 채굴돼 철강도시 보움으로 옮겨서 탄소 함량에 따라 강철과 주철로 나뉠 때 고급 주철로 분류되면서 주물 공장으로 갔다. 나는 탄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어 단단하지만 잘 깨지는 재질을 타고난 반면 주조가 쉬워 기계의 부품이나 주방용품 같은 주물에 적합한 성질을 지녔다. 듀이스부르크에서 같은 광부의 손에 의해 광산 밖으로 나온 강철이 스테인레스 강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슈투트가르트로 가는 걸 지켜보다가 보흐맨 기차에 화물칸에 실렸을 때 나는 설렜다.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건 분명 설레는 일이다. 그것이 프라이팬이라 하더라도. 긴 여행을 거쳐 내가 도착한 곳은 주방기기를 만드는 공장 베른데스사였다. 쌍둥이 칼로 유명한 henkel사나 알텐바흐사로 가게 될 거라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곳은 베른데스였다. 벌집 모양으로 다이아몬드 코팅 처리가 된
삼중바닥 프라이팬으로 유명한 바로 그 베른데스 말이다. 나는 보기 드문 출신 성분을 지닐 수 있게 되었다. 베른데스사를 설립한 사장의 조상 헤르만 베른데스의 생애를 생각할 때 이 회사의 상표를 달고 한평생을 살 수 있다는 건 보통 행운이 아니었다. 헤르만 베른데스는 2차 세계대전 말 전쟁을 반대하다가 처형당했다. 마을 곳곳에 징집을 독려하는 공고가 나붙자 그는 전쟁으로부터 마을을 보호하자는 경문을 공고문 옆에 붙였다. 당국에서는 헤르만 베른데스를 체포해 바로 교수형에 처했다. 마을 사람들은 잠잠했다. 전쟁이 끝나고 전범 재판에서 그를 체포했던 당사자도 사형을 당했다. 이때도 마을 사람들은 잠잠했다. 그 후 베른데스 가문의 후손이 주물 공장을 차려 세계적인 기업이 되어가는 걸 지켜보면서도 마을 사람들은 그저 잠잠했다. 나는 인류사에 있어서 몇 번이나 정의가 실현되었으며 그렇게 실현된 정의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정당한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요리도구만큼은 피해 역사와 무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리도구란 가족이 둘러앉은 식탁에 오를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 음식을 먹으며 아이는 자라 청년이 된다. 그리고 청년이 중년과 노년을 거쳐가며 희노애락을 느끼는 그것이 인생이다. 결국 인생이란 주방의 사소한 요리 하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누가 함부로 요리도구를 만들 수 있단 말인가? 반전을 주장하다가 처형당한 베른데스의 가문사와 무관하지 않은 태생을 지닌 나는 자고로 요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은 신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낱 쇠붙이를 성형한 주물에 지나지 않는 나도 이런 신념을 갖고 있는데 인간들은 도무지 어떤 신념으로 사는지 모르겠다. 공터에 누워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동안 해가 진다. 지는 해를 보고 있자니 불현듯 묘한 감정에 휩싸인다. 이 감정의 정체는 뭘까? 지는 해를 배경으로 장면 하나가 떠오른다. 억지로 기억을 더듬다 보니 은은히 풍겨오던 섬유유연제 향이 생각난다. 컨테이너에 실려 바다를 건너와 최초로 진열되었던 주방용품 코너에서 나를 골똘히 들여다보던 성여사. 성여사에게서 나던 섬유유연제 향을 떠올리는 순간 비로소 알 것 같다. 울컥 느껴지는 이 묘한 감정은 그리움이다. 기억 하나. 나는 시내에 막 들어선 백화점의 진열대에 누워 엠보싱 비닐 포장지에 폭신한 감촉을 즐기고 있었다. 백화점은 쾌적했다. 독일을 떠나 인천항에 닿을 때까지 캄캄한 컨테이너를 견뎌낸 보람이 있었다. 오로지 가족의 안녕을 위해 끊임없이 갱도를 파들어가던 광부들의 나라라 그런지 백화점을 오가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행복해 보였다. 온도도 적당하고 조명도 고급스러웠다. 누가 나를 선택할지, 어떤 곳으로 가게 될지 설레는 마음으로 백화점의 은은한 조명 아래 누워있을 때 어디선가 향기가 풍겨왔다. 그것이 녹차향 섬유유연제 냄새라는 걸 안 건 나중 일이었지만 온화하고 따스했다. 향기와 함께 성여사가 내게로 왔다. 성여사는 내가 놓인 진열대로 다가오더니 엠보싱 비닐 포장지를 살짝 들추고 내 손잡이를 잡았다. 손길이 부드러웠다. 오랜 시간
부드러움에 몸을 푹 담그고 있었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태도가 그 손에 배어 있었다. 나는 성여사의 소형차에 실려 그녀의 집으로 갔다. 새로 산 프라이팬으로 갈치를 구웠더니 노릇하게 잘 익었네. 식기 전에 먹어봐. 성여사는 식탁을 차리며 아들을 사랑스럽게 쳐다보았다. 잘 먹겠습니다. 성여사와 눈을 맞추지 않은 채로 아들은 예의 바르게 인사를 했다. 수저질을 하는 아들의 등 뒤로 초가을의 해가 지고 있었다. 나는 가스레인지 위에 얹힌 채 지는 해를 배경으로 묵묵히 밥을 먹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올해 고3이 된 아들은 늘 말이 없었다. 목에 추를 매단 듯 고개를 들지 않은 아들은 밥상을 차리면 밥을 먹었고 학원차가 오면 학원으로 갔다. 감기라도 걸려 열이 나면 해열제를 먹고 학원차를 탔고 돌아오면 인터넷 강의를 들었다. 휴일이라 해서 늦잠을 자거나 TV 예능 프로를 보며 깔깔거리지도 않았다. 예의 바른 인사 외에 딱히 다른 말을 할 일도 없었다. 성여사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면 그저 듬직했다. 꾸준하게 내신 1등급을 유지하는 아들의 성적은 아무리 밀어도 밀리지 않는 벽이 되어줄 거라 믿었다. 남편은 월급 명세서 속에나 존재한 지 오래였고 딱히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닌 성여사에게는 아들 외에 다른 벽이 없었다. 이번 달부터 수능 때까지 수학과외를 시키자면 또 대출을 내야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아들은 의대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거면 됐다. 아들이 의대만 들어가 준다면 다 되는 거라고 성여사는 믿었다. 성여사는 능숙하게 나를 다뤘다. 녹을 방지하기 위해 입혀놓은 피막을 벗긴답시고 수세미로 문질러대는 무식한 짓은 하지 않았다. 세제 대신 굵은 소금을 뿌려 서서히 달군 후 마른 행주로 닦아내는 성여사의 손길은 다정했다. 불을 최대한 낮춰놓고 우유를 부어 뭉근하게 끓여내는 것도 그렇고 알루미늄으로 마감된 뒷면을 얼굴이 비쳐 보일 정도로 꼼꼼하게 닦는 솜씨도 예사롭지 않았다. 주부가 새 펜을 길들이는 과정이란 나로서는 천여막을 벗는 일. 아무렇게나 덜컥 길이 나버릴 수는 없다. 이 과정에서 나는 길이 들거나 저항하거나 마음을 정해야 하는데 성여사의 노련한 솜씨에 나는 처음부터 저항할 마음이 생기질 않았다. 제육볶음을 하거나 민어조림을 하고 난 뒤 쌀뜨물에 베이킹 파우더를 섞어 끓여내고 과일 껍질을 내 바닥에 깔아두었다가 요리를 하는 성여사를 보고 있으면 유능한 전업주부의 주방으로 오게 된 행운에 숙연해지기까지 했다. 노을이 곱던 어느 날 저녁상을 차리던 성여사에게 아들이 말했다. 엄마, 나 이제 공부 그만할래요. 약한 불에 나를 달구고 씨알 굵은 장어 토막을 얹던 성여사가 집게를 떨어뜨렸다. 변함없이 예의 바른 아들의 목소리에 잘못 들은 것이려니 했다. 하지만 다시 집게를 들고 장어 토막을 짚는 성여사의 손이 심하게 떨렸다. 치, 장어가 익어가는 소리 너머로 고개를 숙인 아들의 말이 이어졌다. 이게 제 한계예요. 더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니?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지금까지 너한테 투자한 돈이 얼만 줄이나 알고 하는 소리니? 엄마도 이제 포기하세요. 저
이번 시험 망쳤어요. 내신 등급 내려갈 거예요. 제발 공부 좀 그만하게 해주세요. 반에서 1등을 하면 전교에서 1등을 해야 하고 전교 1등을 하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이제 더는 못하겠다고요. 아들의 입가에 허옇게 거스러미가 일어나 있었다. 나는 아들의 목소리가 저렇게 큰 줄 몰랐다. 추를 매단 듯 늘 숙이고 있던 머리를 들 수 있는 줄도 몰랐고 성여사를 정면으로 쳐다보며 소리를 지를 줄도 몰랐다. 성여사도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고분고분하기만 하던 아들이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성여사는 말문이 막혔다. 네가 지금 힘들어서 그래. 고3이잖니. 얼른 저녁 먹고 힘내서 학원 가자. 응? 밭은 숨을 내쉬며 성여사는 내 바닥에 가지런히 얹혀있던 장어구이 한 토막을 젓가락으로 집어 아들의 입으로 가져간다. 이거 먹고 힘내. 비싼 거야. 순간 아들은 성여사의 손을 획 뿌리친다. 그 바람에 장어가 바닥에 나뒹굴었다. 성여사는 입을 앙 다물고 숨을 고르며 다시 장어를 집어 아들에게 내밀었다. 아들이 다시 한번 뿌리치는 것과 성여사의 손이 아들의 뺨을 향해 날아간 것은 거의 동시였다. 그리고는 성여사의 입에서 나온 거라고 상상하기 힘든 큰 목소리가 집안을 쩍 갈라놓았다. 온전한 발음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튀어나온 소리들이 집안 여기저기를 부딪히며 돌아다녔다. 성여사가 식탁을 내려치며 포효를 하고 머리를 헝클어뜨리며 비명을 질렀다. 그러는 동안 아들은 다시 목에 추를 매단 듯 고개를 숙였다. 그칠 줄 모르는 성여사의 고함 소리와 북박인 듯 고개를 숙인 채 꼼짝을 않는 아들. 같은 장면이 반복되는 홍보영화처럼 성여사의 고함과 아들의 침묵이 이어졌다. 식탁 너머 베란다에는 비스듬히 볕이 들어와 있었지만 가을볕에는 힘이 없었다. 여름 내 그렇게 독하게 내려쬐던 열기가 어느새 이렇게 사위였던 걸까? 온기는 없이 밝음만 있는 햇볕에 나는 왠지 진저리가 처졌다. 가스레인지 위에 앉아 성여사와 아들을 지켜보던 나는 어서 성여사가 어서 평정을 되찾기를 바랐다. 나를 다루던 온화한 손길을 생각하면 지금 저 모습이 정말 성여사가 맞는지 의심스러웠다. 나는 성여사가 얼른 본래의 모습을 되찾기만을 기도했다. 채에 걸은 계란물을 내 바닥에 부어 계란말이를 만들거나 노릇하게 구워지는 갈치를 내려다보던 성여사의 온화한 얼굴이 너무도 그리웠다. 그때 기적처럼 성여사가 다가와 내 손잡이를 잡았다. 부드럽지만 단호한 성여사의 손길이 닿자 나는 비로소 마음이 놓였다. 식탁 앞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는 아들은 이제 성여사가 차려내는 음식을 먹고 학원에 가겠거니 나는 안도했다. 성여사는 나를 잡은 손목에 힘을 주었다. 그리고는 내 바닥에 남아있던 장어 토막을 손으로 집더니 아들의 입에 우겨 넣었다. 이거 먹고 당장 학원 가. 그렇게 말하는 성여사의 눈에서 번뜩 광기가 흘렀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순간 아들이 벌떡 의자를 밀치며 일어났다.
아들의 눈에도 광기가 흘렀다. 그와 동시에 아들이 성여사의 손에서 나를 낚아채 바닥에 패대기를 차버렸다. 그리고는 어느 결에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린다. 쾅 하고 문 닫히는 소리가 났다. 영문도 모른 채 장어를 쏟으며 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내 옆에 성여사가 무너지듯 주저앉는다. 여기저기 장어 토막이 흩어져 있고 그 옆에 넋을 놓고 앉아있는 성여사는 오랜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베란다 밖으로는 어느 때보다 고운 노을이 걸려 있었고 나는 거꾸로 엎어진 채 그 광경을 보고 있어야 했다. 한참을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성여사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학원 시각에 맞춰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는 아들의 저녁을 다시 준비하려는 걸까? 나는 갑자기 힘이 났다. 하지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성여사가 바닥에 나뒹굴고 있던 나를 집어들더니 베란다 밖으로 집어던져 버린 것이다. 나는 영문도 모른 채 17층 아파트 밖으로 던져져 화단에 떨어졌다.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내가 추락했다는 걸 깨닫는데도 한참이 걸렸다.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나는 화단의 흙바닥에 손잡이가 처박혀 있었던 것이다. 그나마 한적한 곳이어서 다행이지 지나다니는 사람이 많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나는 끔찍한 상상에 몸서리를 치며 위를 올려다보았다. 힘을 잃은 가을볕은 여전히 성여사의 아파트 안으로 비쳐들고 있었고 열린 창밖으로 커튼이 바람에 날렸다. 위험스럽게 날리는 커튼 자락 너머로 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에 왈칵 무섬증이 일었다. 기억 2 이런 프라이팬으로 계란 프라이를 하려면 2박 3일은 걸리겠군. 왕관 모양으로 큐빅이 자잘하게 박힌 머리띠를 한 아가씨가 내 손잡이의 흙을 털어내며 말했다. 눈동자가 유난히 검었다. 아파트 화단에 떨어진 채 며칠이 지나도록 방치되던 나를 처음으로 발견해준 제이였다. 제이 옆에 쪼그리고 앉아있던 와이가 검지손가락으로 제이의 이마를 꾹 눌렀다. 제이는 미간을 찌푸렸다. 와이가 한 번 더 제이를 향해 검지를 뻗자 제이는 얼굴을 돌려버린다. 짜증이 잔뜩 묻은 몸짓이었다. 와이는 순간적으로 움찔하며 가만히 제이를 내려다보았다. 눈을 내려깐 제이의 속눈썹이 파르르 떨렸다. 와이의 입에서 짧은 한숨이 새어나왔다. 짧은 머리가 잘 어울리는 와이는 군복도 잘 어울린다. 한숨을 쉬고 있었지만 절도 있는 몸놀림이 군인 나왔다. 그런데 프라이팬이 원래 이렇게 무거운 건가? 아니면 이 팬만 무거운 건가?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보려는 듯 제이가 나를 들어올려 몸체를 살폈다. 주철로 된 내 무게를 감당하기 힘들었는지 가는 팔목에 힘줄이 도드라졌다. 그런 제이의 이마를 와이는 꾹꾹 누르며 말했다. 나더러 어쩌라고 넌 이렇게 귀엽냐? 동아리 선후배로 만난 그들은 꼬박 한 학기를 붙어 다녔다. 제이가 와이의 팔에 매달려 캠퍼스를 걸어갈 때면 동아리 멤버들은 팔에 돋은 닭살을 밀어내는 신용을 했다. 멀리서 손나팔을 만들어 우우 소리를 내는 치도 있었다. 그럴 때면
그들은 서로의 허리를 안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다. 손나팔을 만들었던 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팔에서 닭살 미는 신용을 했다. 한 학기가 지나고 여름방학이 되면서 Y는 마음이 급해졌다. 지방 사립대에 재학 중인 20살 청년은 결핍이 많았다. 제이와 팔짱을 끼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느라 학점은 엉망이었고 방학을 이용해 어학연수를 가거나 스펙이 될 만한 자격증 준비를 할 만한 처지도 아니었다. 느닷없이 명퇴를 당한 아버지는 따로 수입원이 없었고 25년 동안 전업주부로 살아온 엄마 역시 무능했다. Y는 방학 동안 알바를 하지 않으면 다음 학기 등록을 할 수가 없었다. 그에 비해 성악을 전공하는 제이는 누가 봐도 화려한 무대가 잘 어울렸다. 손바닥 하나로 다 가려지는 작은 얼굴과 정교하게 앞트임을 한 눈, 매일 1시간 이상 거울 앞에 앉아 공을 들이는 화장술은 전문가 수준이었다. 대학 입학 선물로 받은 구찌 가방은 직수입품이었고 같은 주에는 같은 옷을 입지 않는다는 원칙에 철저했다. Y가 최저임금을 계산하며 알바를 구하고 있을 때 제이는 드라마 주인공이 달고 있던 귀걸이가 얼마나 촌스러운지 시청자 댓글을 다느라 바빴다. 구직에 실패한 Y가 버스 정류장 간이 의자에 앉아 하염없이 땅만 바라보고 있을 때 제이는 얼굴에 오일을 붙이고 낮잠을 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은 한사코 붙어 다니기를 멈추지 않았다. Y가 휴학을 하고 자동차 부품 납품업체에 취직을 했다는 말을 할 때도 제이는 까르르 웃으며 Y의 팔짱부터 꼈다. 오빠가 장갑 낀 손으로 얼굴을 쓱 닦으면 뺨에 까만 기름이 묻는 거야? 드라마 주인공 같아. 그 순간 Y의 얼굴이 굳어졌다는 걸 제이는 몰랐다. 얼굴에 까만 기름을 묻히는 직업과 드라마 주인공의 간극만큼이나 그들의 태생이 다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기는 Y도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서로 다른 언어를 구사하면서도 그들은 틈만 나면 팔짱을 끼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녔다. 그러나 한 학기가 지나면서 더 이상 그럴 수가 없었다. 휴학을 하고 몇 달이 지나자 군입대를 통보하는 영장이 나왔다. 입대를 미루기 위해서는 복학을 해야 하지만 Y의 형편으로는 힘든 일이었다. 그들이 캠퍼스 커플이 된 지 꼭 1년 만에 Y는 군입대를 했다. 입대 전날 제이를 성급하게 끌어안으면서 Y가 말했다. 이제 알겠어. 처음부터 너를 만나는 게 아니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 Y의 눈에서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흘렀다. 담담하게 작별 인사를 하리라 했던 다짐은 무의미했다. 희고 가는 팔로 제이가 Y의 목을 감을 때부터 이미 그런 다짐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20의 청년이 다부지게 이를 악물어도 첫사랑의 자장을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했다. 아무리 그들 사이에 놓인 현실의 벽이 높고 견고하다 하더라도 그들은 20살인 것이다. 제발 나를 떠나지 말아줘. 기다려달라고는 안 할게. 제발 아무데도 가지 말고 있어만 줘. Y는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않고 제이의 몸속으로 파고들며 다급하게 말했다. 간절하고도 사무쳤다.
말을 한다기보다 어금니를 씹듯 내뱉는 음절들이 제이의 가슴을 뚫고 들어와 박혀버렸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더듬고 핥았다. 기도 같은 섹스가 밤새 이어졌다. 그러나 그들은 역시 20살이었다. 적어도 제이는 그랬다. Y가 훈련소를 퇴소하면서 어렵사리 포상 전화를 걸 때 제이는 단체 채팅을 하느라 낯선 전화를 받지 않았고 Y가 경계 근무를 서며 제이의 가냘픈 목선을 떠올릴 때 제이는 신상 가방을 주문하고 있었다. 제이의 이름을 부르며 Y가 11m 상공에서 낙하 훈련을 할 때도 방독면을 쓰고 화생방 훈련을 할 때도 제이는 Y를 생각하지 않았다. 대신 같은 과 복학생의 팔짱을 끼고 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다 느닷없이 휴가를 나온다는 Y의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끊으면서 제이는 긴 한숨을 쉬었다. 입대 전 Y와 함께 보낸 시간이 까마득하기만 했다. Y를 마중하러 역으로 나가면서 제이는 화장을 하지 않았다. 머리에 컬을 감는 대신 왕관 모양의 큐빅이 촘촘하게 박힌 머리띠로 흘러내리는 앞머리를 고정했다. 헤어스타일을 신경 쓸 기분이 아니었다. 잠을 설친 탓에 눈은 충혈이 되고 두통도 심했다. 어떻게든 Y를 빨리 들여보내고 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눈물을 흘리며 Y를 전송한 지 100일이 지나 있었다. 20살에게 100일이란 뭐든 할 수 있는 기회인 동시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간이었다. 앞머리를 컬로 감아 볼륨을 만드는 것과 머리띠로 쓱 밀어 올리고 마는 것만큼이나 극에서 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 평일 저녁 기차역에서 만난 두 사람은 갈 곳이 없었다. 군복을 입은 Y의 팔에 제이가 마지못한 듯 팔짱을 끼기는 했지만 그 다음 무엇을 해야 할지는 생각해 두지 않았다. 그들은 팔짱을 낀 채 역 광장에 한참을 서 있었다. 바삐 오가는 행인들 틈에서 팔짱을 낀 채 가만히 서 있다는 건 생각보다 고독했다. 그러다 그들은 내 앞까지 왔다. 팔짱을 낀 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 제이를 지름길로 바래다 준다며 Y가 어두운 골목으로 접어들자 오래된 아파트 단지로 통하는 샛길이 나왔다. 인적이 드문 곳을 발견하자 Y는 내심 기뻤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더 한적한 곳을 찾아낸 게 내가 있는 화단이었던 것이다. Y는 가로등의 불빛을 피해 제이를 앉히고 주위에 인적이 있는지를 살폈다. 나는 20살 청년의 서툰 사랑을 지켜보며 미소를 머금었다. 그 순간 지나가던 자동차의 라이트에 왕관 모양의 큐빅 머리띠가 반짝하고 빛이 났다. 동시에 제이는 손잡이가 반쯤 흙 속에 묻힌 나를 발견했다. 제이는 나를 유심히 들여다봤다. 그리고는 흙을 털어주며 내 손잡이를 잡았다. 나를 만지는 제이는 사랑스러웠다. 제이를 보는 Y의 눈길이 애틋한 이유를 알 것 같았다. Y가 제이의 어깨를 살며시 감쌌다. 제이는 몸을 움츠렸다. 그들 사이에는 완강한 시차가 느껴졌다. Y의 손길로부터 몸을 빼는 제이를 보고 있자니 몹시 안타까웠다.
성여사의 집에서 느꼈던 아슬아슬함이 또 한 번 내 전신을 훑고 지나갔다. 너 다른 남자 생겼니? 제이는 시선을 피한 채 고개를 숙였다. Y의 눈에 힘이 잔뜩 들어갔다. 똑바로 말하라며 어금니로 씹듯 뱉어내는 음절이 100일 전 그날처럼 제이의 가슴에 박혔다. 순식간에 제이의 눈에 쏟아질 듯 눈물이 고이는 것도 그때와 같았다. 달라진 게 있다면 Y의 눈에는 핏발과 함께 도끼가 서렸다는 것. 손톱이 살을 파고들도록 주먹을 그어주면서 누구를 향한 것인지 모를 욕을 했다는 것.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주먹 안에 움켜쥘 수 있는 뭔가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는 것. 우린 시작부터 안 될 걸 알았잖아. 이미 나 있는 결론이야. 받아들여야 해. 오빠, 제발 조용히 군으로 돌아가줘. 순간 Y의 눈에서 익을 불꽃이 타올랐다. 제이가 겁먹은 듯 몸을 움츠리자 Y는 제이를 와락 끌어안았다. 제이가 악 소리를 내며 Y를 밀쳤다. Y는 더 세게 제이를 끌어안았다. 들짐승처럼 콧김을 뿜으며 제이의 몸을 옥죄는 Y의 충혈된 눈이 터질 것처럼 부풀어 올랐다. 제이는 그런 Y를 밀어내며 연신 비명을 질렀다. 악을 쓰듯 질러대는 비명 소리가 길어지자 Y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그 틈에 제이는 잽싸게 몸을 빼내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져갔다. 가늠할 수 없는 긴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다. 땅만 쳐다보고 있는 Y가 화석이 될 만큼 긴 시간이 흘렀다. 화단을 가로지르는 바람이 아파트 외벽에 부딪히면서 주파수 높은 소리를 냈다. 그 소리에 길고양이 한 마리가 검고 긴 꼬리를 펴며 느리게 걸어갔다. 바람과 고양이가 지나가고 난 뒤 Y는 화단 가장자리에 벽돌 하나를 집어들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총낮은 가로등 그늘 밑에 벽돌을 들고 퍼질러 앉은 군인 옆으로 또 한 마리의 고양이가 지나갔다. 바람이 다시 한번 높은 소리를 내며 불고 난 뒤 세상은 정막에 휩싸였다. Y는 길게 심호흡을 했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Y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도통 알 수가 없었다. 벽돌 한 장을 주워오고 나서 내 손잡이를 어루만지고 있는 Y의 행동은 무얼 의미하는 것일까? Y는 왼쪽 다리를 길게 뻗고 앉은 채 무릎 밑에 벽돌을 넣었다. 나는 질끈 눈을 감아버렸다. 바람과 고양이가 지나간 직후 찾아온 정적 속에서 Y가 긴 숨을 내쉬는 순간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기어이 일어날 거라는 직감 때문이었다. 또 한 번 아슬아슬 겨우 붙잡고 있던 끈 하나가 기어이 툭 끊어지는 느낌이 왔다. 성여사의 집에서 그랬던 것처럼. Y는 내 손잡이를 움켜쥐었다. 내 손잡이를 깍 끌어주는 Y의 손 안에 땀이 흥건했다. 벽돌의 높이만큼 꺾인 무릎을 내려다보며 Y는 다시 한번 심호흡을 했다. 나는 어리둥절했다. 무릎 아래 받쳐진 벽돌과 그 위에 얹혀있는 무릎, 그리고 부들부들 떨며 내 손잡이를 움켜쥐고 머리 높이로 들어올린 Y의 손목을 번갈아 보면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려는지 짐작해보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뭔지는 모르지만 무섭고 끔찍한 일이 곧 벌어질 거라는 것만 확실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되고 말았다. Y는 기어이 왼쪽 다리를 질질 끌며 힘겹게 걸어갔다. 나를 들고 무릎을 내려칠 때 파열된 인대와 틀어진 무릎뼈를 갖고 평생을 살아야 할 것이다. 다이아몬드로 코팅된 삼중바닥의 내 몸체가 Y의 무릎을 내려칠 때 나는 비명을 질렀다. 소리를 내지 못하면서도 있는 힘껏 비명을 질렀다. 무릎을 아작내고 의병세대를 한들 제 옆에 오래 머물 수 없다는 걸 20살 청년은 모를 것이다. 사람의 마음이란 그렇게 붙잡는다 해서 잡히는 게 아니란 것도 Y는 모른다. Y가 붙잡아야 할 건 여자의 마음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도 모른다. 두껍고 둔탁한 내 몸체에 맞아 무릎뼈가 으스러지는 아픔을 견디는 대가로 주어지는 건 장애인 특혜뿐이라는 걸 모르는 Y가 안타까워 나는 자꾸만 비명을 질렀다. 나를 다시 화단에 버려둔 채 다리를 절명하고 있는 Y를 에워싸고 바람이 불었다. 아파트 외벽에 부딪힌 바람이 귀신 소리를 냈다. 나는 그게 내 입에서 터져나온 비명인 것만 같았다. 기억 셋. 밤새 바람이 그치질 않더니 골목길 여기저기 살얼음이 얼었다. 가뜩이나 내리막에 살얼음이라니. 할멈은 자기도 모르게 혀를 찼다. 타이어가 닳아 그런지 리어카가 밀리는 느낌도 오늘따라 부쩍 더하다. 늦으면 늦을수록 재활용센터 김 사장 녀석의 거드름 피우는 꼴을 오래 봐야 할 텐데 낭패다. 파지에 물을 많이 부었느니 어쨌느니 트집을 잡으면서 찌든 담뱃내를 풍길 김 사장을 생각하니 할멈은 절로 한숨이 나온다. 이놈의 박복한 팔자. 카악하고 가래를 뱉으며 할멈이 중얼거렸다. 할멈은 비탈진 골목을 간신히 내려와 아파트 입구에 리어카를 댔다. 오래된 아파트 몇 동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단지로 내려오는 동안 등허리에 땀이 찼다. 할멈은 경비의 눈을 피해 잽싸게 재활용 쓰레기 수거함 쪽으로 움직인다. 볼 때마다 허리를 굽실거리고 머리를 조아리지만 인상을 찡그린 채 뒷짐을 지고 있는 경비들이 할멈에게 친절했던 적은 한 번도 없다. 마주치지 않는 게 상책이었다. 짙은 초록색의 쓰레기 수거함 옆으로 스티로폼과 빈 박스가 쌓여 있다. 어느 집에선가 손님을 치렀는지 음식 쓰레기통은 뚜껑이 안 닫힐 정도로 넘치고 있고 과일 박스와 빈 술병이 유난히 많다. 할멈 얼굴에 잠시 화색이 돈다. 일진이 나쁘진 않은 날이다. 종이박스를 접어 옆구리에 끼고 자루에 빈 병을 담아 모퉁이를 도는 순간 할멈은 미간에 깊은 주름을 지으며 눈에 초점을 모았다. 화단 모서리에서 나를 발견한 것이다. 할멈은 내게서 눈을 떼지 않고 성큼성큼 걸어왔다. 한 걸음씩 내게로 가까워질 때마다 보풀이 일어난 바짓단에서 서걱서걱 소리가 났다. 할멈은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는 쪼그리고 앉더니 조용히 내 손잡이를 잡았다. 할멈의 손은 따뜻했다. 눈가에 자잘한 주름을 만들면서 신기한 듯 나를 들여다보는 눈매도 온화했다.
해방이 되던 해에 태어나 19이 되는 동안 태어난 산골짜기를 떠나본 적이 없던 할멈은 제 너머 마을로 시집을 갔더랬다. 산비탈에 불을 놓아 밭을 일구던 화점인 마을이었다. 신랑은 화전을 일구면서도 숯도 굽고 염소도 치는 노총각이었다. 귀골이 장대하고 얼굴이 검은 신랑은 장날이면 숯지게를 지고 마을로 내려가 새끼 염소를 사왔다. 그 염소가 자라 뿔이 여물면 흐뭇한 얼굴이 되곤 했다. 30이 다 되도록 장가를 들지 못할 만큼 가난했지만 품성이 바르고 부지런해 할멈은 나이 든 신랑이 좋았다. 할멈은 아이가 갖고 싶었다. 신랑이 지게를 지고 나설 때 아장아장 따라 나설 갓난쟁이만 하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었다. 보름달이 뜰 때 할멈은 정성껏 몸을 닦고 정화수에 치성을 들인 뒤 신랑 곁에 누웠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 달거리를 했다. 금슬이 좋기로 근동에 소문이 난 그들 부부에게 끝내 아이는 점지되지 않았다. 아이가 없었어도 할멈의 반평생은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중년이라 할 만한 나이가 되자 화전이 국유지가 되면서 나온 몇 푼의 보상금을 들고 대처로 내려와 살아야 했다. 도시 생활이란 부지런하다고 해서 살림이 나아지는 게 아니었다. 신랑이 날품을 팔러 집을 나서는 새벽이면 할멈은 푸성귀를 캐다가 장터에 앉아 팔았다. 가난했지만 먹는 입이 워낙 없어 굶지는 않았다. 하지만 굶지 않는다고 사라지는 건 아니었다. 칼바람이 불던 겨울 아침, 신랑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천성이 부지런하기로 소문난 신랑이 늦잠을 자는 건 처음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누운 자리에서 지금까지 신랑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전날 부두 하역 작업을 하다가 다친 목에 파스 하나만 붙이고 잔 게 화근이었다. 그 길로 누군가 병원으로 업고 갔어야 했지만 일용직 노무자의 목이 비정상적인 각도로 틀어졌던 걸 걱정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신랑은 그때 다음 날 다시 나오지 말란 말을 듣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뿐이었다. 그래서 손에서 힘이 쭉 빠지면서 연장을 놓치는 모습을 숨겨야 했다. 몸의 중심을 잡기가 힘들고 정신이 자꾸 아득해지는 것도 숨기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곧 해가 넘어가는데 온 일을 해놓고 반일상만 받을 수는 없었기에 여기저기 경련이 일어나도 1시간을 더 버티다가 집으로 왔다. 그로부터 20년이 다 되도록 신랑은 반신불수인 채 누워있고 늙은 할멈은 이제 채소 장사 대신 파지를 주러 다닌다. 할멈은 신기한 듯 내 몸의 여기저기를 살폈다. 뒷면의 알루미늄은 흉하게 벗겨져 있고 손잡이와 바닥이 흙범벅인 내 몰골이 부끄러워 나는 몸을 움츠렸다. 할멈은 내 마음을 눈치채기라도 한 듯 파지 사이에 나를 잽싸게 끼워 넣었다. 내 무게가 힘에 붙였던지 팔을 한번 추어 올리고는 빠른 걸음으로 아파트를 빠져나와 입구에 세워놓은 리어카를 향해 갔다. 주위를 한번 살피더니 리어카 한쪽에 나를 살며시 내려놓았다. 리어카에 실려온 나는 볕이 들지 않는 쪽방 구석진 곳에 놓였다. 냉기가 싸하게 퍼져있는 집안은 바깥보다 크게 따뜻하지도 않았다. 게다가 집안을 가득 채운 악취를 견디기도 힘들었다. 아마도 여기저기 들떠서 곰팡이가 피어있는 벽지, 문 한 짝이 떨어져 나간 채 불청객처럼 방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싱크대, 그리고 그 위에 얹혀 뚜껑을 비스듬히 열고 있는 냄비와 그 속에 알 수 없는 내용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냄새일 것이다.
할멈은 나를 알 수 없는 내용물이 담긴 냄비 옆에 놓았다. 열악한 위생 상태에서 가뜩이나 주눅이 들었는데 싸구려 양은 소재의 냄비 옆이 내 자리라니. 나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런데 다음 순간 나는 정신이 혼미해질 만큼 놀라운 광경을 목도하고 말았다. 싱크대 반대편, 유난히 어둠이 짙은 바닥에 놓여있던 이불 보따리가 꿈틀하고 움직인 것이다. 할멈은 머리와 얼굴에 칭칭 동여매고 있던 목도리를 풀며 이불 보따리 쪽으로 다가갔다. 아이고, 영감, 오늘따라 바람이 매섭네요. 아휴, 이놈의 겨울은 갈수록 더 길어지니 원. 할멈은 이불 보따리를 들추고 그 속에 누워있는 신랑을 일으켜 벽에 기대 앉혔다. 영감이 되어버린 신랑은 쿨럭쿨럭 기침을 했다. 할멈은 영감의 어깨까지 이불을 끌어올려 다독여주고는 좁은 방 안을 무릎 걸음으로 움직여 싱크대 쪽으로 다가왔다. 끙 소리를 내며 심하게 부어오른 무릎 관절을 펴더니 부스럭거리며 뭔가를 꺼냈다. 라면이다. 할멈은 옆에 놓인 양은 냄비의 뚜껑을 젖히고 물을 부었다. 들여다보니 냄비 속에는 건더기만 건져 먹고 남은 라면 국물이 벌겋게 담겨 있었다. 거기에 또 물을 붓고 끓기를 기다렸다가 라면을 또 우겨 넣는 할멈을 보자 육지기가 올라왔다. 라면이 끓어오르자 할멈은 팔을 뻗어 비닐봉지에 담긴 밥덩어리를 꺼냈다. 아마도 무료급식소에서 배식을 받아 반은 먹고 반은 담아온 밥일 것이다. 할멈은 냄비 속에 뜨거운 라면에 얼음이 서걱거리는 밥을 말아 영감에게로 가져갔다. 설거지를 언제 했는지 미심쩍은 냄비 속에서 밥과 라면이 엉켰다. 나는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광경을 고스란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더러운 싱크대에 놓인 채 악취와 냉기를 견뎌가며 노부부의 비참한 식사를 지켜보고 있어야 한다는 건 참기 힘든 일이었다. 빠르게 해가 졌다. 낮이라 해서 볕이 드는 방은 아니었지만 해가 지자 순식간에 어둠이 몰려들었다. 할멈은 건더기를 건져 먹고 남은 국물이 든 냄비를 또 내 옆에 놓는다. 할 수만 있다면 더러운 냄비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있고 싶지만 나는 움직일 수가 없다. 영혼을 가진 무생물이라는 게 그토록 원망스러웠던 적은 없었다. 어디로든 도망가서 다시는 돌아오고 싶지 않은 쪽방에서 나는 그렇게 밤을 나야 했다. 유난히 추운 겨울밤이었다. 제대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영감은 겨우 고개를 돌려 옆에 놓은 할멈을 바라보았다. 백태가 낀 눈가로 굵은 눈물이 흘렀다. 떼국에 선 베개를 적시는 눈물을 닦지도 못하고 영감은 하염없이 울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만 코가 막히는 바람에 훌쩍거리는 소리가 났다. 할멈은 깊은 잠에 빠진 듯 미동도 없다. 영감은 할멈이 화전 일구던 시절에 꿈이라도 꾸며 꿈길이라도 행복했으면 싶었다. 마음 같아서는 성긴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단잠을 재우고 싶지만 영감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울음소리를 참아가며 잠든 할멈을 보고 있는 것뿐이었다. 할멈은 몸을 돌려 모로 눕는다. 영감에게 등을 대고 누운 할멈의 눈에서도 주르르 눈물이 흘렀다. 영감이 알지 못하게 할멈은 숨을 참았다. 숨을 참느라 찡그린 눈가로
쉴 새 없이 눈물이 흘렀다. 보고 있는 내 마음도 몹시 아팠다. 어쩌면 저렇게도 고단한 삶이 있는 걸까? 나도 밤새 노부부를 따라 울었다. 길고 추운 밤이 지나 아침이 와도 방 안은 크게 밝아지지 않았다. 바깥과 다르지 않은 한기도 그대로였다. 나는 냉기에 몸이 자꾸 오그라드는 것만 같았다. 삼중으로 처리된 두꺼운 바닥 위에 다이아몬드 코팅까지 입혀진 나도 참기 힘든 추위를 저 노부부는 어떻게 견뎠을까 싶어 아침을 맞는 마음이 또 한 번 애잔해진다. 할멈은 부스럭거리며 굼뜨게 몸을 일으킨다. 어제보다 더 부어오른 무릎은 아예 펴지지도 않는지 심하게 다리를 전다. 할멈은 다리를 질질 끌듯 두어 걸음을 걸어와 싱크대 앞에 선다. 또 저놈의 양은 냄비와 그 속에 남아있는 라면 국물에 밥을 말아 아침을 먹을 모양이다. 나는 괜히 언짢아져서 딴청을 부린다. 내가 태어난 뒤스부르크의 강물과 보훔의 온화한 공기를 애써 떠올린다. 성여사가 요리를 하던 뒷모습과 제2의 큐빅 머리띠도 떠올린다. 이 지옥 같은 곳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잊기 위해 내 모든 기억을 뒤져 행복했던 순간만 생각한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행복했던 기억은 없다. 내가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불행했다. 나는 왜 행복한 사람들이 사는 집에 한 번도 있어보지 못한 건지 왈칵 슬퍼진다. 이게 웬일일까? 내가 옛 기억에 빠져있는 사이 할멈이 양은 냄비에 국물을 쏟아붓고는 설거지를 시작한다. 너덜거리는 수세미에 세제를 묻혀 정성껏 냄비를 닦고 숟가락과 종지를 씻는다. 그리고 내 손잡이를 잡고 살며시 물에 담근다. 한기가 온몸을 타고 흘렀지만 오랜만에 몸이 씻긴다는 생각에 참을만 했다. 할멈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찬물에 손이 곱아 그럴 것이다. 굽은 손으로 나를 물에 헹구는 할멈의 손등에 눈물 한 방울이 똑 떨어진다. 팔뚝으로 눈물을 훔치며 할멈은 가만히 내 손잡이를 잡는다. 곱은 손 안에 가득한 서러움이 전해져 온다. 할멈은 설거지를 끝내자 싱크대를 닦았다. 진즉에 문 한 짝이 떨어져 나갔지만 그래도 명색이 싱크대라면 가족의 식사를 준비하는 곳인데 할멈이 닦는다고 싱크대가 제 구실을 할 것 같지는 않다. 하긴 가족이래야 이불 보따리나 다름없는 영감과 할멈이 전부지만 할멈은 정성스럽게 싱크대를 닦고 몇 개 안 되는 그릇을 정리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옷을 벗기 시작했다. 늘어지고 볼품없는 젖가슴과 앙상한 갈비뼈가 피부 밖으로 튀어나올 듯 드러났다. 이 당황스러운 상황을 어찌해야 할지 몰라 나는 가만히 숨을 죽였다. 할멈은 취도 잊었는지 표정 없는 얼굴로 싱크대 개수대에서 머리를 감기 시작했다. 따로 욕실이 없는 방에서 몸을 씻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었다. 그래도 그렇지 이 엄동설 안에 저러다 감기라도 들면 영감은 누가 돌본단 말인가. 나는 마음을 졸이며 할멈이 몸을 씻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머리를 감고 얼굴을 씻고 수건으로 몸을 닦는 모습이 마치 의식을 진행하듯 차분했다.
흡사 모녀가 내림굿을 준비하듯 경건하기까지 했다. 몸을 다시 쓴 할멈은 냄비에 물을 끓였다. 물이 김을 내며 끓기 시작하자 수건을 적셨다. 그리고는 다시 다리를 끌며 몇 걸음을 움직여 영감에게로 갔다. 이불을 들추고 영감의 옷을 벗기자 할멈과 다르지 않은 앙상한 맨몸이 드러났다. 쿨럭 밭은 기침을 하면서도 추워하는 기색이 없기는 영감도 마찬가지였다. 할멈은 영감의 몸을 정성스럽게 닦았다. 물이 식자 다리를 끌며 싱크대로 와 몇 번이고 물을 다시 데워가며 영감의 몸을 닦는 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말없이 몸을 씻은 노부부는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 말이 좋아 새 옷이지 헌옷 수거함에서 주워온 것을 빨아입었을 뿐이다. 집안 정리와 목욕을 마친 할멈은 냄비에 쌀을 씻어 앉혔다. 반투명의 플라스틱 통에 담긴 쌀을 냄비에 붓자 통은 비어버렸다. 마지막 쌀이었던 모양이다. 그래도 나는 안심이 되었다. 사람 사는 집이라 하기에는 여전히 누추하지만 그래도 무료급식소에서 비닐봉지에 몰래 담아온 밥이 아니라는 것만으로 마음이 놓였다. 할멈은 어디선가 계란 두 알을 꺼내와서 내 바닥에 대고 깨트렸다. 계란 프라이를 하려는 모양이다. 그 순간 나는 기름을 두르지 않고 요리를 해도 타지 않는 재질이라는 게 그렇게 다행스러울 수가 없었다. 괜히 비싼 다이아몬드로 내 몸을 코팅한 게 아니었다. 할멈과 영감에게 계란 프라이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어줄 수 있어 나는 진심으로 기뻤다. 따뜻한 계란 프라이를 담은 내 옆에 두 그릇의 밥이 놓이자 노부부는 식사를 했다. 고소한 밥 냄새가 방 안 가득 퍼졌다. 벽에 기대 앉혀놓은 영감의 몸이 조금씩 비스듬해지는 줄도 모르고 할멈은 영감에게 밥을 떠먹였다. 영감은 천천히 아래턱을 움직이며 밥을 씹었다. 말 한마디 오가지 않는 식사가 오래 이어졌다. 영감이 밥을 씹는 동안 할멈도 한 숟가락씩 밥을 입에 넣고 오물거렸다. 그러면서 할멈은 내 손잡이를 가만히 잡고 물끄러미 나를 들여다봤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얼굴이었다. 나는 괜히 조마조마한 마음이 되어 또 한 번 숨을 죽였다. 지루하다 할 만한 긴 식사가 끝나자 할멈은 다시 설거지를 했다. 내 손잡이를 잡고 물에 헹구는 할멈의 손등에 또 눈물이 떨어졌다. 조마조마하던 마음 한쪽이 쿵 하고 무너지면서 불길한 예감이 나를 감쌌다. 할멈은 조금 전에 씻어놓은 양은 냄비 옆에 나를 놓았다. 처음 이 방에 왔을 때 바로 그 자리다. 일을 마친 할멈은 방 안을 한번 휘 둘러본다. 그리고는 이불더미 속의 영감과 눈을 마주친다. 영감은 보일 듯 말 듯 고개를 끄덕인다. 그와 동시에 할멈의 볼에 눈물 한 방울이 타고 내린다. 다시 싱크대로 돌아선 할멈은 가스밸브를 연다. 그리고 가스가 흘러나오고 있는 호스를 가위로 자른다. 나는 나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았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또 일어나고 말았다.
그 이후의 내 기억은 온전하지 않다. 가스호스를 절단한 방 안에서 노부부가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는 뉴스를 본 기억이 어렴풋이 떠오르긴 하지만 언제 어디서였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노부부의 쪽방에 있던 나를 누가 데려갔는지도 모르겠다. 오래전 듀이스부르크의 광산으로 왔던 한국의 광부들은 그들이 어둡고 축축한 갱도에서 견디는 시간만큼 가족이 행복하길 바랬다. 하지만 내 손잡이를 잡으며 온화한 미소를 짓던 사람들 중에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내 지난한 여정은 늘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의 연속일 뿐이었다. 생각에 빠져있는 사이 누군가 살며시 내 손잡이를 잡는다. 손길이 따뜻하다. 이제 또 어디로 가게 될까? 나는 가만히 눈을 감는다. 오영희 단편소설 독일산 삼중바닥 프라이팬